자, 이번에는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의 분열과 켈른 공산주의자 동맹의 재판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당연히 생산력과 생산 양식,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모순 관계가 있을 때 혁명이 가능하다 그랬죠. 바로 공황이 있어야지만 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 실패 후 직전까지 50년대 중반까지는 공황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혁명을 준비했지만 5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유럽에 당분간 공황이 발생하기 힘들다. 즉 혁명이 발생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때는 이제 과도기, 잠정적인 비혁명이다. 즉 혁명의 침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895년에 엥겔스가 이와 같이 프랑스의 계급투쟁 서문에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당시 유럽 내의 경제 발전은 자본주의 생산의 폐지에 도달할 만큼 무르익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정세를 오판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반혁명의 시기에 와서 이제 반동 정치가 강화가 됩니다. 이럴 시기에 섣부른 봉기는 이제 지배계급의 탄압을 불러일으켜서 조직을 위기로 불어날 수 있다. 이미 공산주의자 동맹은 파리 시절부터 추방자 동맹과 의인 동맹 시절부터 경솔한 봉기로 인해 가지고 조직이 수차례 노출되고 핵심 지도자가 이제 체포됐죠. 그래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봉기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무분별한 봉기를 반대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반동 시기에는 이러한 무분별한 봉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윌리우와 샤퍼 등 이런 공산주의자 동맹의 좌익 파벌, 봉기주의자들은 여전히 그 봉기를 주장하면서 마르크스와 갈등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바덴 봉기의 그 지도자였던 윌리가 특히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데요. 원래 과격한 주장을 하면은 인기를 많이 얻죠.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런던에서 과격한 주장을 하는 윌리가 마르크스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마르크스를 이제 겁장이, 기회주의자 이렇게 비판을 했겠죠. 그래서 윌리가 자익 파벌의 지도자가 된다. 런던에서는 그 윌리 파벌이 그 압도적인 다수를 했지만 런던 차원이 아니라 전체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여전히 막스가 다수파였습니다. 그래서 막스의 의견과 이런 그 봉기주의자들의 의견, 봉기주의자들은 어때요? 혁명은 객관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소수의 결단, 의사가 중요하다. 소수의 의지가 혁명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유물론이 아니라 이제 관념론적인 어,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선결 과제가 있다. 혁명에는 사회주의 혁명에는 독일에서 먼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공산주의로 나가는 건 어렵다고 이들하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이런 그 봉기주의자들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공산주의자 동맹은 런던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독일의 쾰른으로 공산주의자 동맹의 중앙위원회를 옮기자고 제안을 하고 서로 싸울 바에야 런던에서 각각 두 개의 지부를 설치해서 따로따로 활동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좌익 파벌들이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분리를 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다수파의 마르크스는 이제 그 쾰른으로 중앙위원회를 옮기고 쾰른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무분별한 봉기주자인 윌리와 샤퍼를 마르크스가 주도가 돼서 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켈린으로 옮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851년에 켈린에 있는 공산주의자 동맹 조직이 노출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그 하우프트라는 사람이 변제를 해서 명단을 다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국이 이 명단을 알고 대대적으로 그 검거를 하게 됩니다. 11명 정도가 체포가 돼서 반역죄의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여전히 이제 런던에 있었죠. 런던에 있었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러면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했냐면 자기 조직을 보유하면서도 봉기주의자이든 샤퍼, 윌리에게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이러한 반혁명, 봉기는 자기들은 계획하지 않았다. 실제로 봉기는 계획하지 않았죠. 봉기는 윌리 일당들이 한 거죠. 자기들은 반역죄, 혁명을 시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혁명이나 이런 봉기는 윌리 쪽에서 한 거다.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이것들이 인정되지 않아서 11명이 재판을 받고 6년에서 7년이라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켈른의 공산주의동맹 중앙위원회는 괴멸해서 공식적으로 존재할 지하 비밀 조직이 노출이 되면은 비밀 조직으로 생명이 끝난 거죠. 그렇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이것들은 샤퍼와 빌리의 이런 봉기주자들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명단을 내통해서 명단을 준 자들도 봉기주의자 일부가 배신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꿰른 이외에도 파리에서도 역시 공산주의자 동맹의 구성원들이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 이후에도 공산주의자 동맹은 이제 국제혁명 조직에서 파리, 런던, 벨기에 다 있었습니다. 독일에도 있고 그래서 파리에서 조직이 발각되고 지도자들이 추방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은 큰 타격을 봐서 유지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52년에 공산주의자 동맹을 해산하자고 제안해서 해산하게 되고 반대파인 윤리 봉기주의자들도 실제로 봉기는 실행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해산은 안 하지만 가치가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직은 사라졌지만 런던에서 이제 소위 망명자들은 자기들끼리도 내부 투쟁을 하죠. 이렇게 혁명의 암흑기에는 정파 투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내부 투쟁, 논쟁 이런 분열의 환멸을 느끼고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형박물관의 열람실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망명자들을 비웃는 그런 책을 쓰는데요. 망명자 위인전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혁명의 태조기 때 혁명가들이 혁명은 안 하고 담론, 비실천적인 담론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아냥한 것을 쓴 겁니다. 윌리 같은 이러한 이제 봉기주자들도 사실상 자기네 말처럼 봉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윌리는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을 가서 미국의 이 장교가 돼서 아마 남북 전쟁에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산주의자의 어떤 모델,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거지.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그러는데요. 혁명을 해서 국가 체제를 바꾸거나 타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마을에서 모여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거 이런 이 공상적 사회주의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독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마르크스 그룹은 런던에서 계속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공산주의자 동맹은 사라졌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교훈들은 이제 1864년 공산주의자 동맹이 해산된 약 10년이 지난 후에 국제노동자협회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 국제노동자협회, 독일 3인당 이 세 조직이 마르크스가 실천을 했던 주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독일에서의 공산주의자 동맹 1848년 혁명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자 동맹의 과정은 파리에서 독일인 망명자인 추방자 동맹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의인 동맹
거쳐서 공산주의자 동맹이 된 거죠. 그 과정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는 1830년에 7월 혁명, 입헌 군주정이 탄생됐어요. 1815년에 비인 체제가 전제 군주를 다시 회복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 공기를 일으켜가지고 입헌 군주제를 만든 게 7월 혁명, 1830년 7월 혁명 이후에 대부르주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천천히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48년의 혁명은 노동자들이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혁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도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도 아니다. 그래서 사회공화주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노동자 혁명의 성격을 지녔다는 거예요. 하지만 독일은 그렇지 못했다. 역시 여전히 노동자들은 힘이 약했고 부르주아들은 또 역시 이제 막 생성되기 시작했고요. 봉건제도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혁명은 여전히 프랑스 대혁명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영국은 이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영국의 노동자들은 선거권 확대에 기울어져 있다. 이건 뭐냐면 1848년에 유럽 혁명이 있었지만 유럽의 각국의 조건들은 다 달랐다. 혁명의 목표나 혁명의 상황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다. 국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48년 당시에 독일의 혁명적 지식인들은 많이 망명을 했죠. 쫓겨났어요. 마르크스처럼. 그래서 주로 이제 유럽 혁명의 본부이면서 상대적으로 탄압이 덜한 파리에 많이 모였고 벨기에나 영국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혁명가뿐만 아니라 독일의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되면서 장인 제도에 있는 직인들, 숙련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수공업자가 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럽을 떠돌아다닙니다. 자기네보다 더 발전된 국가, 오스트리아나 벨기에나 이제 런던이나 파리로 다니는데 이런 해외로 다니면서 이런 해외에 있는 독일인 숙련 노동자와 망명한 독일인 혁명가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혁명가 조직을 만들었죠. 그 바로 추방자 동맹이고 의인 동맹이고 그것이 발전된 게 공산주의자 동맹이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추방자 동맹은 이제 아주 비밀 결사 조직이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비민주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좀 더 공산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일파들이 나와서 의인 동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의인 동맹에서 여전히 봉기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모적인 봉기,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 정세가 받쳐주지 않는데 매달 며칠 날 어디서 봉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봉기를 해가지고 조직원들이 체포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블랑키, 프랑스의 봉기주의자가 대표자가 블랑키인데 이때 파리에서 블랑키가 봉기주의자의 지도자였는데 의인동맹도 역시 이러한 블랑키가 지도하는 혁명 조직의 일부였기 때문에 블랑키의 봉기에 많이 가담하다가 조직원들이 체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직원이 자꾸 체포되니까 공산주의자 동맹 안에 봉기를 우선시하는 바이트린과 봉기보다는 노동자 대중에 대한 혁명적 선전 활동을 중시하고 어떤 결정적인 정사가 되기 전까지는 성급한 봉기를 하면 안 된다는 샤퍼와의 대립이 발생하고 샤퍼가 바로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바이트링을 견제하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론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 입장에서는 혁명적인 대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동맹을 같이 하는데 다만 의인동맹의 비민주적이고 음모적이고 봉기주의적인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런 조건으로 결합을 해서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전환시키고 거기에 지도자가 됩니다. 그 출범 선언문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자 동맹은 당비 납부와 그다음에 이 맹원들은 적극적 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엄격한 규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의기구가 있어, 총회가 있어, 총회. 그리고 대의기구 대의원이 있었고, 집행부고, 지역지부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지부는 파리, 독일, 벨기에 이렇게 다 있어서 초보적인 정당이었고, 그것도 국제정당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위원회 의장이 돼서 동맹이 해산될 때까지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이 되면서 파리, 원래는 이제 벨기에에서 공산주의자 동맹과 접촉을 하다가 파리에 갔다가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독일로 갔다가 독일의 혁명이 실패하니까 다시 파리를 거쳐서 런던으로 갔고,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도부들은 마르크스와 함께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독일 쾰른에서 해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항상 혁명을 할 때는 기관지를 만들었어요.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 이전에는 쾰른에서 라인 신문을 만들었는데 1848년 혁명 때에는 기관지로 신라인 신문을 만들었다. 공산주의자 동맹의 기관지는 신라인 신문이다. 그리고 공산당 선언은 유럽의 공산당 전체에 관한 유럽의 차원이었지만 독일 차원에서는 독일 공산당의 요구를 했다. 독일 공산당의 요구는 독일에게 적합한, 거기에 맞춰진 그러한 요구들을 했다가 거기에 통일 문제도 나오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이런 혁명적인 선전활동, 유인물을 발표해서 선전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조직에 들어갔다. 노동자단체,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결합을 했다. 다양한 민주주의 단체와 공동위원회를 결성했고, 단지 선전활동만 한 게 아니라 집회, 행진,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청원, 대중주행을 했고, 그리고 무장봉기도 준비했어요. 마르크스는 아버지 유산의 일부를 무기를 사는데 무장봉기도 준비했지만 조직적으로는 실행하지 못했다. 다만 엥겔스는 독일 바덴 등에서 무장봉기에 결합을 했다. 그래서 혁명이 실패한 직후에 마르크스는 또 다른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밀 지하 조직을 재건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미 또다시 공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동기는 이제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혁명의 침체기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기주의자들과 맞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을 평가를 하는데 이 혁명의 실패는 부르주아들의 배신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부르주아들이 봉공계급과 연합했다는 거, 노동자를 버리고 오히려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끝까지 단결을 해야 되는데 부르주아가 배신했다. 주로 선거제도가 있는데 투표제도에서 그 3계급, 그러니까 이 귀족계급, 그 다음에 그 종교계급, 그 다음에 생산계급인데 이 생산계급의 투표권, 선거권 이거를 부르주아들이 독점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회를 받아들이고 신분의회에서 부르주아들이 독점을 한다. 이게 부르주아 배신이다. 노동자의 선거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부르주아가 배신했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르주아와 같이 하는 중간계급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 협회로부터 혁명 이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있는 부르주아들은 조직에서 축출할 것. 이제 부르주아와 사안별로 연대를 할 수 있지만 부르주아와 조직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의 침체기에는 봉기보다는 노동자 대중에 대한 혁명적인 선전활동, 교육활동을 많이 합니다. 노동자 교육협회 같은 이런 교육활동으로 가게 됩니다. 지배계급의 탄압이 거쳤기 때문에 봉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봉기주의자들은 계속 봉기를 주장했다 그랬죠.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혁명 이론을 노동자 대중에게 선전하고 실천할 수 있었죠.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론은 항상 실천하고 검증해야 되죠. 공산주의자 동맹을 지도하면서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독일 혁명, 유럽 혁명에도 관여하고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국제노동자협회를 창설하고 이후에 독일 사회민주당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공산주의자 동맹의 동지들이 나중에 국제노동자협회나 독일 3인당의 탄생에도 결합을 하게 됩니다. 라살이라든지 슈테판 보른이라든지 다 공산주의자 동맹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리프크네프트 공산주의자 동맹의 구성원이었고요. 또 한편 이제 마르크스는 그 프랑스에서 1848년 2월 혁명 이후에 6월에 노동자 봉기, 국가공장을 폐쇄해서 노동자가 봉기했죠. 근데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잔혹하게 진압을 당하죠. 그 이유는 세금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국가공장에서 월급을 주니까 중간계층이 반발해서 지배계급과 중간계층이 힘을 합해서 노동자를 탄압했다는 거죠. 즉 노동자가 중간계층으로부터 고립당했다. 농민이 반동화돼가지고 농민들이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에게 투표를 통해서 황제로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나폴레옹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나폴레옹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줬죠. 토지를 줘서 푸티부르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루이 나폴레옹을 프랑스 대혁명의 나폴레옹과 같다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동화가 된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데 가장 큰 힘을 준 게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런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장한다. 파쇼, 히틀러 똑같죠.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총통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파퓰리즘에 대해서 첫 번째는 파퓰리즘이고 두 번째는 독재자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척하는 것, 즉 국가사회주의. 그래서 파퓰리즘과 국가사회주의를 목격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 대한 세 가지 저서를 프랑스 3부작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1848년에 프랑스 혁명에 관한 거, 두 번째는 1848년 혁명 이후에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과정, 마지막에는 파리 코민, 이 관련돼서 이 정치 투쟁에 관한 것, 정치 이론에 관한 것은 이 프랑스 3부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했던 기본적인 원칙은 평상시에는 노동자 단체를 조직하고 노동자 대중을 상대로 혁명적인 선전 활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혁명적 시기에는 대중투쟁과 봉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시기였죠, 독일에. 그럴 경우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구성을 제기하고 이 부르주아 의회에 필요하다면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노동자 후보를 내세워서 혁명적인 선전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청원운동과 같은 이런 부르주아 운동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의회 공간을 활용하는 걸 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은 마르크스의 정당 이론과 혁명 이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됐다는 겁니다. 이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은 마치겠습니다.